안구대 암각화를 한참 들여다보면 온갖 들짐승과 고래들이 그려져 있는 반면 그 흔한 물고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먼 선조들조차 고래를 물고기가 아닌 들짐승과 동등한 생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 우리랑 비슷한 포유동물이라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세기의 린네는 생물들을 분류하면서 고래를 포유동물로 입적시켰지요. 일본은 7세기부터 18세기까지 무려 1200년간 육식을 금지한 나라인데 그 기간에도 고래는 해산물이라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잡아먹었습니다. 바다의 베테랑인 어부들이 고래가 그냥 물고기라고 생각했을 리는 없고 그저 육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 데서 온 부작용이 큽니다. 고래들의 생물학적 위치를 봅시다. 발굽이 달린 동물 중에서 구배수가 짝수인 동물들로는 하마, 사슴, 돼지나 낙타 등이 있는데 이 동물들의 근연관계를 조사해보면 중간에 뜻밖의 생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고래죠. 즉 고래는 비록 발굽이 남아있지 않지만 짝수발굽 동물에 속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아는 하마는 사슴이나 돼지보다 고래와 더 가까운 동물이죠. 그러므로 고래의 포유류적 특성은 분명합니다. 우선 알이 아니라 어미 태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새끼의 형태로 태어납니다. 덕분에 포유류의 훈장인 배꼽이 있죠. 고래의 임신기간은 10에서 16개월입니다. 포유류니까 당연히 어미에게는 젖샘이 있고 새끼는 10개월간 모유를 먹고 자라게 됩니다. 고래는 몸의 온도가 36도에서 38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온동물이며 인간의 체온과 매우 유사합니다. 숨쉬기는 허파를 이용하므로 다른 육상동물처럼 콧구멍을 통해 공기 중에 산소를 마셔야만 하죠. 고래를 육상의 짐승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에도 녹아 있습니다. 고래의 수를 셀 때는 말이라는 단위도 사용하지만 대형 들짐승을 쓸 때 쓰는 두를 주로 사용합니다. 한두, 두두, 세두처럼 말이죠. 또 영어권에서는 새끼 고래를 부를 때 카프, 즉 송아지라고 부릅니다. 이 명칭은 보통 대형 포유동물의 새끼를 부를 때 쓰는 말이죠. 지구상에는 총 90종의 고래가 살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염고래류와 이빨고래류죠. 몸집이 거대한 수염고래에는 모두 15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심에 떠있는 사람의 크기와 비교하면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몸집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빨고래에는 모두 75종의 다양한 고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집만큼 작은 것부터 있지만 대형종도 있습니다. 소설 모비딕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는 이미 3천만 년 전에 개통이 나뉜 만큼 형태학적 그리고 생태학적 차이가 꽤 큽니다. 우선 식성부터 아주 다른데 수염고래들은 주로 동물 플랑크톤을 먹고 삽니다. 대규모로 떼를 지어 사는 크릴새우가 대표적인 고래밥인데 사진에 보이는 붉은 빛이 크릴떼입니다. 입을 열고 신축성이 있는 입주머니를 그물처럼 크게 늘려 크릴떼를 쓸어 담아 먹습니다. 반면 이빨고래들은 대체로 민첩한 맹수들입니다. 특히 향고래는 대형 오징어나 가오리, 작은 상어들의 천적이죠.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 대왕 오징어도 향고래를 만나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수염고래의 대표종들로는 호기심 덩어리 혹등고래, 천하태평 순둥이 대왕고래, 거친 폭군 귀신고래 등이 있습니다. 이빨고래에는 네모머리 향고래, 바다의 최강 포식자 범고래,
그리고 지능과 사회성이 높기로 유명한 돌고래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염고래와 이빨고래가 식성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시피 이 두 그룹을 나누는 뚜렷한 차이는 구강구조입니다. 수염고래는 플랑크톤을 걸러먹기 좋도록 입안에 빗살 같은 여과장치가 최대 160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수염고래라 불리게 됐지만 사실 수염은 전혀 아니고 윗턱 잇몸뼈에서 자라난 손톱과 같은 재질의 얇은 판들입니다. 이빨고래는 보통의 포유동물처럼 이빨이 나 있습니다. 이빨은 매우 가지런하게 나 있으며 씹는 용도보다는 먹이를 단단히 붙잡는 데 사용합니다. 잡힌 먹이는 한 입에 삼켜버리고 뒷일은 위장에게 맡겨버립니다.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는 콧구멍의 수도 다릅니다. 수염고래는 두 개의 콧구멍이 뚜렷하고 콧날도 잘 서있는 반면 이빨고래들은 단순히 동그란 구멍 한 개가 뚫려 있는 식이죠. 사람으로 치면 수염고래는 정수리에 코를 거꾸로 붙인 모습이고 이빨고래는 정수리에 하나의 구멍이 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염고래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입과 복부를 연결하는 아랫면에 길게 주름들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플랑크톤과 함께 많은 물을 입에 담을 때 주름이 펴지면서 용적을 최대로 늘리게 됩니다. 더불어 수염고래들의 재미있는 특징 중 하나는 입술선이 마치 심술이 난 듯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건 역시 물을 최대한 흘리지 않고 담아내기 위한 선택된 구조인데 냇물에서 족대를 사용할 때 고기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루를 높이 쳐드는 것처럼 아래턱이 치켜든 형태로 준비된 셈입니다. 반면 이빨고래들만 가진 독특한 구조도 있습니다. 이빨고래의 이마에는 멜론이라는 이름의 일종의 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멜론 뒤의 발성기관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멜론을 통과하면서 증폭되거나 파장이 적절히 조절되어 물속에서 잘 전달되도록 합니다. 물체에 반사된 소리는 되돌아와 아래턱뼈를 통해 청각기관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때 아래턱뼈는 골전도 이어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러한 시스템은 벨루가 같은 돌고래가 방향을 정하거나 먹이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벨루가 머리통의 멜론의 느낌은 대충 이렇다고 합니다. 저렇게 만져도 별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아무튼 참 순둥순둥한 동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만화 속 고래에서도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에 주름이 보이나요? 수염고래입니다. 이마가 동글동글한가요? 멜론을 가진 이빨고래입니다. 하지만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은 고래를 표현하기 위해 둥근 이마와 배주름을 동시에 그려놨습니다. 귀엽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고래는 없죠. 동물 중에서 고래가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그 크기에서 다른 생물을 압도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골격이 13m에 이르는데 대왕고래의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물론 갓 태어난 새끼의 크기가 말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동물들을 통틀어 대왕고래의 크기에 갖다 붙일 만한 동물은 거대한 브론토사우루스 정도입니다. 하지만 무게로 비교하면 그 급이 너무나 다르죠. 대왕고래는 승용차 150대를 합친 무게의 거대 괴수입니다. 이번엔 바다의 상위 포식자 지위에 있는 두 동물군을 비교해 봅시다. 바로 상어와 고래 말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이는 이 두 가지 동물은 몸의 실질적 체계에서는 아주 다릅니다. 상어는 전형적인 물고기이고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상어의 가슴지느러미는 보통의 물고기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고래의 가슴지느러미 속에는 인간의 손과 매우 유사한 골격이 숨어 있습니다. 상어의 꼬리지느러미는 몸의 세로 방향으로 수직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류들과도 동일한 특성이죠. 반면 고래는 수평 방향의 꼬리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 방향의 지느러미는 물 표면과 깊은 물을 왕복하기 유리한 구조입니다. 고래의 수평 꼬리 지느러미는 수직 꼬리 지느러미를 가진 다양한 상어들로부터 고래를 구분해내는 아주 손쉬운 열쇠입니다. 상하 이동에 유리한 지느러미를 가지는 이유는 고래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 때문인데, 물고기들과는 달리 끊임없이 수면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류는 아가미로 물속의 산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포유류의 허파는 대기 중의 산소를 사용하는 기관이니까요. 결국 고래가 바다를 떠돌다가 우연히 그물에라도 걸리면 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해 생각보다 빨리 익사하게 됩니다. 반면 백상아리는 어떨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류인 백상아리도 숨을 쉬지 못해 익사합니다. 아가미에 물이 빠르게 통과해야만 숨을 쉴 수 있거든요. 즉 백상아리처럼 대형 상어류는 평생 바닷속을 끊임없이 헤엄쳐 다녀야만 합니다. 입을 해 벌리고 말이죠. 그렇다면 고래는 얼마나 오래 잠수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잠수 시간은 보통 1분 정도에 머물며 최대로 숨을 참아도 3분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재주는 존재합니다. 세르비아의 페드로 비치는 2014년에 무려 11분 54초를 기록한 적이 있으며, 크로아티아의 마리치치는 산소 포화 처치를 받은 후라고는 하지만 29분 3초에 이해하기 힘든 잠수 시간을 달성했습니다. 사람보다는 낮겠지만 예상보다 짧은 호흡 주기를 가진 범고래입니다. 8분 30초. 큰돌고래는 최대 12분 30초. 대왕고래는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잠수합니다. 바다 밑바닥 플랑크톤을 쓸어담기 좋아하는 혹등고래는 무려 45분을 잠수합니다. 밍크고래는 60분의 잠수시간을, 그리고 오징어를 쫓는 향고래는 최대 90분간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잠수계의 챔피언은 민부리고래라는 이빨고래입니다. 다른 고래들을 아득히 따돌리고 3시간 42분의 잠수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을 오가는 코끼리 물범이 2시간 동안 잠수할 수 있는 것을 봐서는 5천만 년 동안 바다에만 올인한 것 치고는 고래라는 동물이 그다지 숨을 잘 참는 동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요한 바다에서 향고래들이 잠든 모습입니다. 보통 뇌를 반씩 나눠서 잠을 자기도 하지만 이처럼 수직으로 서서 여차하면 수면으로 코를 내밀 수 있는 자세로 잠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고래의 호흡과 관련된 적응의 결과이죠. 인간의 손길에 의해 속절없이 사라져간 다른 동물들처럼 고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종의 고래들이 대규모 포경선단에 의해 멸종위기를 겪어왔고, 일부 종은 현재 멸종위기에 몰려 위태롭습니다. 고래들의 멸종을 막고자 1966년 국제포경위원회는 특정 고래에 대한 포획을 금지했고, 1986년에는 모든 상업적 포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나라가 국제포경위원회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비회원국이지만 스스로 고래잡이를 금지하고 있고, 바다가 없는 말리, 몽골과 같은 국가가 회원국이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반면 고래를 가장 많이 죽이고 있는 나라인 일본은 2019년 위원회를 탈퇴하고 상업적 포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고래잡이의 실상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일본 와카야마 타이지 마을에서만 해마다 28,000마리의 돌고래가 처참하게 희생되고 있는 실정이죠. 참고로 돌고래의 평균 지능은 천재견인 보더콜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본에는 고래고기 자판기가 있을 만큼 해산물로서의 고래의 진심입니다. 한 지도자가 일으킨 1200년간의 육식금지는 후손에게 집착이라는 나비 효과를 불러온 셈이죠. 북유럽의 페루 제도에서도 해마다 관습적으로 무수한 고래들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12일 단 하루에 1428마리의 돌고래가 도살되는 끔찍한 장면이 국제사회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요약합니다. 고래는 하마와 친척벌인 포유류입니다. 크게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로 나눌 수 있고 수중생활과 공기호흡을 병행하기 위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래가 멸종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